자, 분수에 맞는 삶을요, 우리가 사자성어로 안분지족이라 그래요. 이 분은 무슨 뜻이냐면 분수입니다. 3분의 1, 4분의 1 그 분수가 아니라요. 이때 분은 분수인데, 분수는 어, 주어진 어떤 자신의 처지를 우리가 분수라고 그래요. 야, 좀 분수에 맞게 행동해.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 경제력이나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 맞게 행동하는 걸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건데, 자기의 주어진 자신의 처지에 나는 편안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족은 뭐예요? 만족함을 아는 것지는. 이게 안분지족은 주로 현대시에 나오기보다 고전시에서 많이 나옵니다. 편안함을 느끼는 것. 자, 두 글자 씩 끊어서 보면 돼. 안분, 자기의 처지에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아는 것. 그 정도에서 만족하는 것. 보통 이재용 회장 같은 삶에 만족하는 건 안분지족이 아니에요. 누구나 만족합니다. 가난한 처지, 가난한 삶에 만족하는 게 안분지족이에요. 보통 가난하면 뭘 가지게 돼요? 불만을 갖게 되죠. 불만을 갖게 됩니다. 원망을 갖게 되죠. 사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걸 갖지 않고 그 주어진 것에 편안히 느끼고 그 정도로 만족해하는 것 그것이 안분지족이야. 안분지족이랑 같은 말. 잠깐만. 안빈 낙도라고 불러요. 요거는 같은 말입니다. 이때 비는 좀 더 직접적이죠. 비는 뭐냐면 가난한 빈부격차일 때 가난이고요. 낙도는 즐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를 즐기는 것. 이 안빈이라는 단어에 안분 지절 쏙 들어간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품 내에선 없지만 선지에서는 선택지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한다. 자주 나오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 알아두시고 고전 시가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하네. 현대시에서도 그런 태도를 봅니다. 제목은 선우사 한 하고 한 함주시초사 이겁니다. 요 함주시초사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함주는 지명이고요. 굳이 안 써야 돼. 네 번째 연작시라는 거예요. 1번도 있고 2번 시도 있고 3번 시도 있고 네 번째 시인데 요 네 번째 시의 제목은 선우사. 처음 듣겠지만 선은 반찬선, 우는 한자가 없어서 그래. 한자가 있으면 아는데 벗, 친구, 우. 여기에 진짜 혼자 왕따를 당했는데 혼자 잘 즐기는 경지의 사람이 나옵니다. 보죠. 현대시인데 시에서 말하는 사람 무조건 나와. 우리들은 공동체 화자입니다. 공동체 화자. 아, 자꾸 왜 이래.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뭐지? 야,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그래, 미안해. 자, 공동체 화자. 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난데, 나가 1인칭 대명사잖아요. 1인칭 대명사의 복수형이 우리입니다. 가보죠. 누구 포함하는지. 우리는 모두 욕심이 없어서 하얘졌다. 자, 하얀색 피부톤을 가졌나 본데, 하얀색은요, 여기서 좀 알아둘 게, 그냥 하얀색이 아니에요. 시의 화자가 보기에 우리의 하얀색 피부톤은 뭐 때문이야? 욕심이 없기 때문에. 없어서 그래서 하얘진 거예요. 또 하나 보죠. 착하디 착해서 새갓은 이제 사투리입니다. 새갓은
억센. 가시 하나, 소나기 하나 없다. 자, 하얘졌다, 억센 가시 하나, 소나기 없다. 이렇게 시를 다 설명하면 오래 걸리긴 할 텐데, 그래도 잠깐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의 모습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얗다. 자, 두 번째, 억센 가시 하나 없다. 이때 억센 가시 하나, 소나기 하나 없다. 이런 거, 이런 거. 손에 굳은 살 백인 거 있죠? 그 굳은 살 같은 것조차도 하나 없다는 얘기로 우리 받아들이면 됩니다. 굳은 살 왜 생기죠? 쇠질. 자, 헬스, 웨이트하면서 쇠질의 성기는 한데, 그거 다 뭐예요? 뭔가 꽉 붙잡아가지고 내가 잡아채려고, 당기려고 하니까 손에 굳은 살이 생기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 그만큼 뭐야? 뭔가를 꽉 잡는다는 건, 하지 마. 꽉 잡는다는 건 욕심을 부린다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없이 부들부들해. 욕심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모습들, 우리의 속성은 하얗고 억센 것이 없는데 이것은 다 뭘 상징해? 우리의 욕심 없고 착함을 상징해. 너무나 정갈, 깨끗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이건 좀 슬픈데 파리한 모습. 파리함은 음, 병에 걸린 모습이 있는 병색이 있고 수척한 모습. 이런 거 우리가 파리하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모습이 다 뭐예요? 우리들의 착하고 욕심 없고 깨끗한 속성을 드러내는 우리의 외모인 겁니다. 외형적 특징이에요. 끝이야. 자, 그래서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가난한 거야, 가난하지 않은 거야? 지금 이거 가난한 거야, 가난하지 않은 거야? 가난한 거야. 애도 불구하고 서럽지 않아. 외로워할 까닭도 없어. 누구 하나 부럽지 않아. 자, 우리는 가난하고요. 이런 서럽지 않다 바로 안 본지죠. 친할머니 누구야? 누구야? 봤어. 말씀드려. 괜찮아. 나가서 전화하고 와도 돼. 야, 할머니 애 타셔. 빨리 전화 드려. 우리 집도 애들 할머니랑 같이 산단 말이야.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부럽지도 않다. 자, 이런 보면 지금 외로울 수 있고 가난하고 그래서 남을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현실을 불만을 갖지 않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거 남 부러워할 것 없어. 이 정도여도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내면서도 괜찮아. 왜 그러냐? 왜 서럽지 않고 외롭지 않고 부럽지 않지? 왜 그러냐면 흰 밥과 가재미와 나는 이거 어떡하면 좋아? 흰밥 가재미 나가 묶여서 우리야. 우리들이 함께 있으면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좋을 것 같아. 세상 같은 건 그 바깥으로 쫓겨나도 정도로 받아들입시다. 정확하진 않지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구만 있으면 나의 친구 누구요? 흰밥 내 친구예요. 아까 제목이 선우사야 선우사. 가재미는 뭔지 아십니까? 가재미 모르는구나. 오 가자미 가자미는 뭔지 알아?
광어 같이 생긴 거 있잖아. 도다리 같은 거. 그거예요. 그, 맞아, 물고기. 생선 반찬이야, 이거. 생선 반찬. 얘네들 컬러 속성이 뭐야? 하얗다는 거야. 나도 하얗고. 가재미도 튀겨가지고 살 발라내면 안에 생선살은 하얗잖아. 그리고 여기 핀박과 가재미는 풍족한 밥상은 아니죠. 어, 소박한 음식으로 뭘 상징한다? 소박한 삶을 상징하고 이 정도만 있어도 나는 충분히 견디고 살만해. 누구도 부럽지 않아. 라는 작품이야. 음, 일부야, 일부. 뒤에 더 나와. 더 나오지만 어쨌든. 그래서 밑에 설명을 잘 보시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현재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 근데 현재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는요. 가난한 처지. 남들보다 좀 안 좋은 처지를 에 만족하는 게 안분지적입니다. 자, 소박과 궁핍. 오케이. 그 정도를 여유 있게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 넘어가 보죠. 18페이지. 연민은 안쓰러움을 느끼는 거죠. 동정심이라고 해도 되는데 보통 작품에서는 동정심이라는 단어보다는 연민이라는 걸 드러냅니다. 동정이라는 단어는 보통 안 쓰이고 연민이라는 걸. 그러면 안쓰러움을 느끼는 대상, 연민을 느끼는 대상은 긍정적인 상황에 처한 거야, 부정적인 상황에 처한 거야? 부정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연민을 느끼는 거죠. 봅시다. 제목은 사평역에서. 항상 제목부터 보는 거예요. 기차역 이름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게 이 작품을 썼을 당시에도 실제로 사평역은 없었대요. 상상하는 간이역이에요. 네, 상상하는. 이게 워낙 감명 깊어가지고 어느 소설가가 이 시를 읽고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좀 긴 소설로 만들었습니다. 자,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지금 현재 상황 뭐예요?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합실 밖에는 기차역이야. 지하철이 아니라 기차.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계절은 겨울. 힘보라.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 있겠어? 시에서 말하는 건 항상 나야. 자, 대합실 밖에는 이렇게 쌓인다는 거 보면 나는 대합실 안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겠지. 흰보라 수숫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자, 유리창을 보면 눈이 시려. 자, 눈 시린 유리창 볼게요. 유리창을 보는 건 눈으로 보죠. 시리는 건 무슨 감각이죠? 촉각적인 거죠. 유리창을 보는 건 시각적이죠. 그럼 공감각이 쓰였습니다. 이때 공감각은요, 시각의 촉각화가 됩니다. 공감각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죠. 여기서 실제로 느끼게 되는 감각은 유리창을 보는 거니까 시각. 그리고 그거 유리창이 눈이 시리다. 유리창을 보는데 눈이 시리다. 이거는 촉각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그래서 대합실 안에 추우니까 톱밥 난로로 난방을 하고 있는 거죠. 금음처럼 몇은 졸고 금음은 뭐냐면 금음달. 자, 보름달에 비해서 금음달, 초승달과 금음달 차이 아십니까? 초승달은 달이 맨 처음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초승달이고 마지막에 보름달이 됐다가 마지막에 사라질 때 마지막 뜨는 달의 모습이거든요. 보통 시 작품에서 금음달은요, 약간 소멸과 어떤 하강,
우울, 우울함, 뭐 이런 것들. 하강 정도만 쓸까? 그런 이미지죠. 금음처럼 몇은 저거죠. 약간 무기력하게 졸고 있고 몇층 관계에 쿨럭이고 대합실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몇 명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있는 거죠. 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나는 나 나왔습니다. 화자. 자, 문장 단위로 읽는 거에 마침표 안 찍힐 정도로 마침표 찍으면서 문장 단위로 읽으면 이런 식으로 읽히는 겁니다. 지금 한 문장 한 문장. 자, 그래서 여기는 쉼표, 여기는 쉼표. 그들은 몇몇은 졸고 몇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 난로의 불빛 속에 던지는 겁니다. 일종의 땔감을 이때 한 줌의 톱밥은 기본적으로 난로의 불을 더 일으키는 땔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무슨 연민이냐? 뒤에 내용이 없어서 그래. 근데 여기 지금 보죠, 이슬을. 몇몇, 졸고 있는 몇, 감기에 쿨러이기는 몇, 음, 고달픈 삶을 사는. 그리고 너희들도 잘 봐야 돼. 나를 포함 이 대합실 안에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어? 첫 차가 아니라 막차를 기다려. 그지? 야, 막차를 기다리는 인생과 첫 차를 기다리는 인생은 좀 느낌이 다르지 않아? 너네 막차 타본 적 있니? 지하철? 이런 거? 없지. 너 있어? 막차 타면요, 그 지하철 그 칸 안이 술 냄새 장난 아닙니다. 술 먹고 막차 타고 막 타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막 여기저 근데 이런 시골에 있는 간이역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눈이 많이 내려서 시간을 어겨가지고 연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 하루 일과를 힘들게 끝내고 지쳐서 아파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마치 음, 첫 차는 그래도 하루를 남들보다 누구보다 빨리 지하철이 첫 차가 언제 있는지 알아? 새벽 5시 반 정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첫 차가 돌기 시작하는데 그 첫 차를 탄다라는 건 첫 차를 타려고 기다린다는 건 어떤 하루를 남들보다 좀 더 부지런하고 일찍 연다라는 점에서 뭔가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려는 삶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미지가 막차는 이제 더 이상 희망 그렇다고 막차 탄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열심히 일해가지고 늦게 탄걸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막차의 모습은요. 약간 인생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좀 기울어가고 더 이상 뭔가 희망을 갖거나 쉽지 않은 그런 건 쉽지 않은 그저 오늘 하루를 힘들게 끝내고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고달프고 무기력한 모습인데 이 모습의 사람들. 그래서 나는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는 그 행위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던지는 거니까 과거를 추억하는 행위이고요. 두 번째는, 잠깐만요. 이번엔 내가 줬어. 네, 네, 왔어요. 네, 왔어요. 네. 자, 원장님이 지금 다 찍고 있어. 누구 왔니? 누구 왔니? 누구 물어봤을 것 같아. 잠깐. 자, 혜린이 왔냐고 물어보고 뭐 앞에 누구 왔냐고 물어본 거 아니야. 갑자기 부모님한테 전화가 온 것 같아. 너 할머니가 전화야 정말. 그 원장님한테 집에서 전화 원장님한테 왔는데 연락이 안 돼서 여기 오는 거 아셔? 오늘서? 아 됐어 그러면. 자 볼게.
자, 두 번째는 이 톱밥을 던져주는 건 대합실이 춥잖아. 춥잖아. 난방이 난로 하나로 된단 말이야. 근데 불이 꺼져면 더 추울 거 아니야. 여기 그러면 나의 따뜻함을 위해서 던지는 것도 던지는 거지만 이들이 뭐해? 내가 톱밥을 던져주면 같이 따뜻해질 거 아니야. 그들 대합실에 모인 대합실의 사람들을 위한 행동. 따뜻하게 하려고. 여기에 연민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연민의 태도는요, 남에 대한 연민도 같지만 자기 연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원래 뒤에 내용을 봐야 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좀 더 그냥 미리 가르쳐 드렸어요. 깨달음. 깨달음은 어떤 계기, 특정한 계기, 전과 후로 나눠서 그 전엔 모르고 있다가 특정한 일을 계기로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뭐 하게 되는 거야? 그 후에야 계기를 통해서 깨닫는 거죠. 새로운 걸 발견. 이전에는 몰랐던 그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 깨달음이 나타나는 시들은 많아요. 그 계기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깨달음의 내용도 중요하고요. 자, 보죠. 제목은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란 뜻이에요. 문장 단위를 읽어봅시다.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 자, 앞에 내용이 좀 빠져 있네.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멀리로 지나쳤어. 무엇을? 그 복숭아 나무 곁을 가까이 지나치지 않고 멀리 지나쳤어. 자, 흰 꽃과 분홍 꽃 사이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멀리 지나치면서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자, 봐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마 외로웠을까요? 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나무가 가진 참 오래 걸렸다는 건 읽어냈다는 거야, 못 읽어냈다는 거야. 네, 읽어낸 거야. 찍은 거야? 자, 어쨌든 봐봐. 이미 여기 너네가 시를 읽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시는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시의 주제는 한 편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는 쓰는데 그러면 시는 실질적으로 문장들로 구성됐어요. 여기도 보세요. 문장이. 요거는 잠깐 빼고 읽어도 괜찮아. 근데 이런 문장들이 있는데 이 문장들이 결국은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적은 거야. 들어있는 거야. 그럼 결국 그 문장들이 사용한 단어도 다르고 문장의 표현이 다르다 해도 문장들이 달라도 결국 그 문장들은 그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문장들은 반복하고 변화된 거라는 거지. 이 설정을 잘 봐봐. 잘 봐. 화자는 드디어 알았대. 알았대. 그럼 뒤에도 알았다라는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여기는 조금 다른 내용이야. 살짝 건너뛰고 알았습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다는 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읽어냈단 얘기야. 알게 됐단 얘기야.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은 그 복숭아 나무로부터 원래는 멀리로만 다녔습니다.
그 복숭아 나무로 멀리서 지켜보면서 멀리로만 다녔어요. 이때 멀리 다닐 때는 여기가 이 내용이 에이, 쟤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야. 그래서 멀리 다닌 거야. 이때 멀리 다니는 건 이런 걸 뭐라고 해? 거라고 생각한 요것을 우리는 선입견, 편견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다가 뭘 알게 됩니까? 멀리서 지나치면서 멀리 지나치면서 보는데 이걸 발견하고 만 거야. 수천의 빛깔이. 그 말이랑 같은 거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다. 같은 거. 그 나무는 아마 그랬을 거야. 어, 자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바쁘게 지내느라 누구 사귈 새도 없어. 그래서 혼자인데 너무 바빠서 외로운 줄도 몰라. 외로웠을 것이라는 걸 알아챈 거야. 그런데 그러한 마음 때문에 어때? 결과 외로웠을 텐데 그 외로운 마음을 그 여러 겹의 마음이 다시 이렇게 요즘 어렵지? 수천의 빛깔, 너무 많은 마음, 여러 겹의 마음 다 같은 말. 그래서 얘는 어떤 존재? 그 나무는 화려해 보이지만 외로운 존재. 임을 알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수천의 빛깔을 보고 드디어 그리고 여러 겹의 마음을 읽어낸 거죠. 그래서 그 나무는 어땠을 거다? 그 나무는 외로웠을 것이다. 라는 걸 새롭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제목, 제목. 안 나왔지만, 뒤에 안 나왔지만, 제목 보세요. 누가, 내가 그 복숭아나무 가까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숭아나무로부터 거리를 두고 지내 다녔던 그 모습은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다니다가 드디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작품 시에서 알았다, 알았다, 참 오래 걸렸는 게 오래는 아니거든. 이런 거 나오면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것도 깨달음이에요. 어,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보았다. 그 전에는 못 봤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본 겁니다. 그것도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써도 깨달은 겁니다. 아, 나는 그게 그러한 것인 줄을 몰랐었어. 이것도 깨달음입니다. 왜요? 왜? 깨닫지 못했다면 몰랐던 것도 알 수 없었을 테니까. 내가 몰랐다는 사실도 몰랐겠지. 뭔가를 알게 됐으니까 내가 이전에는 몰랐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 나무인가? 나뭇잎 하나? 수능에 나온 거? 자, 시를 딱 보면 한 줄에서 주제가 확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나뭇잎 하나, 김강진. 해석이 없는 걸 보는 게 좀 더, 어디 갔어? 해석 없다. 아, 이게 실제로, 어, 수능에 나왔던 겁니다. 고3 수능에, 요시, 나작품. 나뭇잎 하나인데요. 잘 보면요. 문장이 어떻게 끊어지는지 보세요.
쭉쭉쭉 온통 연록새로 부풀어 올랐을 때 그러나 실록이 우거졌을 때 그것을 지나가면서 나는 미처 몰랐었다. 그 말은 이제는 안다. 과거에 몰랐지만 이건 깨달음의 노래입니다. 몰랐던 거. 그다음 뭐뭐 하면서도 나는 거닐면서도 나는 느끼지 못했었다는 지금은 느낀다. 이거는 깨달음의 작품. 깨달음의 작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그다음 작품 가보죠. 좀만 더 가보고 가볼까요? 여기에서 화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알게 되는 것이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는 인식하지 못했으나 현재 시점에 알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성찰적 태도, 자아성찰 같은 거죠. 자신을 되돌아보는 태도와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깨달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도 등장합니다. 기타 개념어, 형상화라는 말은요, 구체화와 같습니다. 형상. 자, 이렇게 내가 볼게. 얘들아, A화는 무슨 뜻이니? 땡땡화. A화는, 오케이, 뭐라 그랬어? A가 아닌 걸 A가 되는 현상이 형상화야. 그 말은, 형상화는 말 그대로 보면, 형상이 아닌 걸 형상을 가진 것으로, 형상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면 형상한 거고, 구체화도 뭐예요? 구체화도 구체적이지 않은 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구체화입니다. 어렵진 않지. 근데 여기서 구체가 뭐냐? 몇 번 설명한 적 있어요. 자, 구체적은 무슨 뜻이죠? 반대말 뭐죠? 구체적의 반대말? 설마 이걸 몰라? 위에다 써볼까? 자, 비구체적. 안 구체적이라 그러지 왜? 불구체적. 자, 어쨌든. 자, 구체적의 반대말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상적이라는 말과 반대입니다. 들었어도 한번 더 가보죠. 자, 구체적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뜻은 설명한 데 있지.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그것들은 구체적인 겁니다. 이건 알아야지. 오감 뭐죠, 오감? 인간이 가진, 좀 이따 다시 할게. 인간이 가진 다섯 가지 감각, 데이터, 다섯 가지 센서가 있잖아.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그것으로서 감지할 수 있는 대상은 구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 입냄새 이거는 구체야 추상이야? 구체야,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간지러움 이것도 구체야. 근데 사랑 구체야 추상이야? 사랑은 맛이 없잖아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대상 그 자체가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촉감도 없습니다. 추상적은 오감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구체적이랑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뭐라 그래요? 이거 아셔야 돼요. 꼭 선지에서 많이 나옵니다. 감각적이라고 얘기하고요. 8시. 구체적, 감각적,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회화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좀 어렵게. 회화적, 묘사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조금 다르지만 회화는 뭘 얘기하는 거니? 보통 시각 위주의 소재들이 많이 쓰인 작품을 회화적인 작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그거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작품입니다. 요게 살짝 거리감이 떨어지지만 우린 이거를 경험적이라고도 얘기해요. 경험이라는 건 뭐야? 감각기관으로 체험하는 게 경험입니다. 그럼 추상적이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요. 관념적, 개념적.
아, 이것도 하나 쓸 걸 그랬나? 이미지도 이런 이미지도 이런 구체적인 거랑 같은 거야. 근데 이미지는 약간 포괄적이어서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도 이미지란 단어를 쓰기도 해요, 어느 때. 관념적이다, 개념적이다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은 좀 거리가 좀 떨어지지만 철학 지문 같은 데서는 선험적이라고 얘기해요. 처음 듣는 단어일 거야. 경험 이전에 존재하는 것. 말은 경험, 우리가 오감으로 체험할 수 없는 것이란 뜻이야, 선험은. 선험의 반대말 뭐? 경험. 그렇지? 조금 어렵겠지만 봅시다. 구체화는 뭐예요? 구체적이지 않은 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형사와 같은 말입니다. 자, 보죠. 첫 키스의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질쳐 사라졌습니다. 잘 보세요. 뒷걸음질쳐 사라진 게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무엇이 뒷걸음질쳐서 사라졌어? 추억이. 추억이 뒷걸음질쳐 사라집니다. 추억은 어떤 존재야? 그렇지. 추억은 추상적인 거야. 추상적인데 뒷걸음질쳐 사라지는 사람처럼 살아있는 사람 구체적으로 마치 어, 써서 비유법 중에 화류법을 썼다고 봐도 되고 의인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시험대 나올 뭐 실제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또 그러한 그 사람과 첫 키스했던 날카롭다도 되게 웃기지. 뭐 칼로 베었어? 날카롭다는 촉각적인 건데 그만큼 강렬한을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면 돼. 그 추억이 그 사람과의 첫 키스의 추억이 내 운명의 지침은요. 지침 뭐예요? 나침반의 바늘을 얘기합니다. 방향. 이것도 뭐예요? 내 운명의 지침을 돌려놨다. 운명은 추상적이니 구체적이니? 운명이라는 건 추상적이죠. 추상적인 것을 나침반의 방향을 돌려놓는다고 해서 구체화하고 있죠.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몇 시지? 27분. 밑에 초월적 존재? 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Recording in progress. 자, 초월적 존재 봅니다. 야, 치워 빨리. 치워, 치워. 휴지 갖고 와서 그거 닦아내. 자, 여기 초월적 존재라고 있는데 여기서 초월적 존재는 결국 다른 말로 절대자, 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사례로서는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이 작품은. 여기에서 나중에 혹시 배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별로 초월적 존재나 절대자 신, 뭐 아니면 우리 굳이 얘기를 들자면 뭐 옥황상제, 뭐 선녀, 시 고전 시 같은 데 보면 선녀도 나올 때도 있고요. 선관, 선관이 이제 신선이란 뜻인데요. 신선의 관리.
신선세계의 관리를 선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 그들도 초월적 존재가 됩니다. 여기에 이 초인 때문에 초월적 존재라는 요 예시 작품으로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백마 타고 오는 요 작품은 작가가 누구라고 나와 있어? 자, 이육사고 광야는 넓은 들판인데 이 광야 여기도 광야인데 여기에서 광야는 음,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삶의 터전 공간이 돼. 이 화자가 현재 있는 이 광야 아주 넓은 들판은 우리 민족이 대대로 살아온 곳인데 이곳에 지금 눈이 내려 겨울이라는 시기 뭐냐면 겨울이라는 혹독한 시기가 왔고 겨울이라는 시기가 침입했어. 일제 강점기를 상징해. 그런데 매화는 언제 피냐면 봄에 펴. 오케이. 매화 향기는 여기에서 이제 봄이 올 것 같은 봄의 징조를 나타내. 그래서 이 작품에서 눈과 겨울이라는 현재 시점이야. 얘가 현재죠, 현재. 어떻게 됐어? 지금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눈이 내리는 겨울인데 아직 겨울이 끝나진 않았지만 봄이 올 것 같아. 이런 대립적인 이미지인데 봄이 올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뭘 뿌립니까? 노래의 씨를 뿌립니다. 노래의 씨를 뿌렸을 때 나중에 봄이 되면 뭐가 자랄까요? 꽃. 자, 장미 씨를 뿌리면 뭐가 피죠? 나중에 장미의 씨를 뿌렸어. 그럼 나중에 자라서 뭐가 펴? 오케이. 노래의 씨를 뿌려서 뭐가 피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은 노래는 아니지만 그 씨를 뿌리는데요. 그 씨를 뿌리면 천고의 뒤, 오랜 세월 뒤에 그러면 이거는 현재가 아닌 저 미래에 우리 이 땅은 봄을 맞이할 거고 그 봄을 맞이하게 됐으면 뭐를 목 놓아 부를 수 있겠어? 그렇지. 뿌려놓은 씨가 노래가 됐겠지. 내가 뿌린 씨로 뿌린 노래를 결국 목 놓아 부를 텐데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누가 부르는 겁니까? 백마 타고 오는 울트라맨. 초인인데 이때 초인은 어, 나중에 광복을 맞이해서 살게 될 우리의 후손, 우리 민족의 어떤 지도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초월적 존재로 잡기는 조금 그래요. 이 시의 자체는 그렇습니다. 일제강점하의 현실에서 미래에 긍정적인 현실이 올 거라는 믿음을 드러낸 시.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씨를 뿌리는 나의 행동은, 화자의 행동은 자기가 부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씨를 뿌리는 거야. 후손을 노래 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씨를 뿌리는 거야. 후자죠. 후손을 위해서 내가 가진 씨앗을 뿌리는 거지. 이해됐니? 나를 위해서 뿌리는 게 아니야. 내가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희생의 의지. 자기가 가진 재산은 씨밖에 없어. 발음 잘해야 돼. 씨밖에 없어. 그래서 가난한 거야. 그래서 가난한 거야.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이야. 그리고 그거를 과감히 다 희생해서 이 현실을 버티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자. 여태까지 뭐 했다가? 갔다 와, 빨리. 자, 꽃덤불입니다. 꽃덤불은 뭐냐면, 딴 게 아니라, 꽃이 무성하게 핀
무덤은 아닌데, 어, 무리. 꽃이 무성하게 핀, 뭐라 쓰지? 꽃, 꽃무리. 뭐라고 해야 되냐?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곳을 뭐라고 해야 되니? 화단, 핀, 모습 정도라고 할까? 어, 장소? 이거 어쨌든. 가시덤불이란 말은 들어봤지? 가시가 막 엉켜있는 그런 무리를 우리가 가시덤불이라고 하잖아. 꽃덤불은 그런 뜻이야. 꽃이 아주 화려하게 막 아름답게 핀. 이 작품은 앞에 내용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 이게 맨 마지막 엔딩인데. 이 작품은 이걸 알아두면 훨씬 설명이 편해. 자, 우리 광복을 언제 하죠? 좀 있으면 우리 광복절이죠? 다음 주 금요일 빨간 날. 하지만 방학이니? 그때까지도? 자, 광복절 1945년이죠. 8월. 자, 광복이 되고 이 광복이 된 시점에 신탁 통치 때문에 남북이 38선으로 나눠가지고 통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38선 사이에 두고 약간의 다툼들이 생깁니다. 계속. 그러다가 그 위기감 때문인지 결국은 1950년 6월에 뭐가 터져요? 6.25 전쟁이 터집니다. 여태까지는 일제강점기. 여기가 어디냐? 일종의 해방 공간이에요. 자, 이때는 당연히 어떤 공간이어야 돼?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기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해방이 됐으니 독립을 했으니 이러든 저러든 마냥 좋아야 되는데 이때가 너무나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대단히 혼란한 시기였어요. 그 혼란한 시기였고 우리 한국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이 작품에서의 현재 시점은 여기입니다. 전쟁이 터질 거라는 걸 알지 못하는 시기에 쓴 시예요. 그래서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은요, 광복, 해방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좋은 상태가 아니라 아직 겨울밤에 계절적으로는 겨울, 하루 중 밤입니다. 아직 암울한 시기죠. 아직 부정적인. 광복은 됐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현실. 아직도 추워. 뭐가 와야 돼? 겨울이 지나서 더 좋아지려면 계절적으로. 자, 봄이 와야 되고 캄캄한 밤이 아니라 뭐가 와야 돼 이제 아침 내지는 해가 뜨는 낮이 와야죠. 이때야말로 가장 좋은 때야. 더 좋은 때. 그래서 현재는 광복이 됐지만 현실은 아직도 부정적이야. 그래서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봄엔 뭐가 올 거야? 꽃덤불이 무성하게 필 거고 그 안에 아득히 안겨 보리라라고 하는 의지, 소망, 염원, 기대를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비극적으로 전쟁이 터지고 말죠. 자, 이런 주제의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현재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미래 상황인 거죠. 그죠? 여기는 현재고. 자, 이게 보면 자,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는데 괴리가 뭐예요? 거리감. 흔히 얘기하면 동떨어진 거죠. 동떨어짐.
이상 내가 바라는 것과 현재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일치하는 게 가장 나이스한 거. 가장 좋은 거. 그러지 못하는 거. 그럼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는 뭐가 부정적이야? 이상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바라는 거니까. 뭐가 부정적이에요? 현실이 부정적인 거죠. 자, 부정적인 현실. 여기서 부정적인 현실은 겨울밤 달. 자, 그 다음 작품 가볼까요? 자연의 섭리라고 할 때 섭리라는 건 어떤 이치, 규칙, 어떤 법칙. 규칙은 좀 줄까? 규칙은 너무 좀 약해 보여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음, 자연이 일반적으로 갖추는 이치나 변화의 과정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 그리고 겨울이 오는 그런 계절의 순환이라든가, 봄에는 생명이 탄생해서 여름에는 성장하다가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에 시들어서 죽거나,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결국 자기만의 어떤 성과나 후손을 남기고 죽는 그런 것과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섭리죠. 결국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작품 앞부분에 약간 일부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전체 작품에서 낙화라는 작품입니다. 낙화는 말 그대로 꽃이 지는 거죠. 한번 모르는 단어는 내가 써드릴 테니까 눈으로 읽어보면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해당하는, 현재에 해당하는 이 시 안에서 현재에 해당하는 걸 한번 끝났네. 그죠?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이 현재입니다. 자, 모르는 단어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읽어드릴게요. 격정은 무슨 뜻이냐면 격렬한 감정. 이 격정이야. 준영아. 자, 분분하는 가루가 어지럽게 날리는 걸 분분한이라고 그래요. 어지럽게 날리는. 어지럽게 날리는 애 이미지는 거기서 생각하면 됩니다. 벚꽃 질 때. 그런 낙화. 결별은 이별이란 뜻이에요. 무성한 녹음. 녹음은 푸른 그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름의 계절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뭇잎이 무성해져 가지고 생기는 시원해 보이는 그늘을 녹음이라고 해요. 녹음이라는 단어 나오면 무조건 여름의 계절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 하롱하롱은 의태요. 그러면 모르는 작품은 없겠네요. 아, 모르는 시어는 그냥 가죠. 이 시에서 나가 현재 처한 상황. 이건 적지 마봐.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 처한 상황. 이걸 우리가 현실이라고 그러는데 나의 현실은 어디냐?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낙화. 지는 거죠. 뭐가 지는 거예요? 제목? 낙화는? 꽃이 지는 거죠. 그러면 나의 사랑은 뭐겠어요? 꽃. 꽃은 언제 펴 있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봄 내내 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지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꽃이 지는 거죠. 그래서 분분한 낙하, 이별. 꽃이 지는 걸 이별이라고 하고 이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역설입니다. 좀 이따 얘기하죠. 지금은 가야 하는 때, 이별해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별하는 걸. 네. 이 작품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작품의 1연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되게 멋있는 말로 시작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떠나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배 타는 아저씨? 있는데 막 수금 뭐 하는 거.
그거 뭔지 모르냐? 소금? 그거 그런 시험만 아니었어? 어? 그거 뭔지 모르세요? 모르겠는데. 엄청 유명한데? 너 뭔지 알지? 제목 가르쳐, 제목. 특정 구조를 가르쳐줘. 꿈이 있으셨습니까? 자, 어쨌든. 자, 봐. 자, 지금은 가야 할 때, 봐봐. 자, 이게 한 문장 한 문장입니다. 여기도 한 마침표 찍어보고요. 여기도 마침표, 요걸 한 문장을 보시면요. 나의 청춘은 죽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죽어요? 가을을 향하여 죽습니다. 또 무엇을 향하여 죽어요? 무성한 녹음을 향하여 죽어요. 그래서 가을을 향하여 죽고 녹음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지금 죽는 겁니다. 내가 헤어지자 청유 이 말은 화자는 지금 나는 이별을 거부하니 수용하니 네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왜 받아들이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꽃이 떨어지는 걸 손길을 흔든다라고 표현해서 의인화돼 있습니다. 꽃이 지는 걸. 하렁하렁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이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용을 슬프는 자 이게 왜 섭리인지 모르겠지 잘 볼게 이 작품은요 자연의 현상과 인간 즉 나의 삶을 연관짓고 있어요 이거를 계절별로 따져보면요 자, 봄에는 꽃이 핀 겁니다 물론 꽃은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 꽃도 있고 가을 꽃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봄에 핀 꽃으로 정정하고 이때 뭐래? 나의 사랑은 저, 나의 청춘은 죽어.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지는데 요 순간에 꽃이 지는 낙화의 순간은 봄을 지나 아직 여름이 되기 전에 요 사이에 이때 뭐라고 해요? 나의 사랑은 나의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 청춘은 꽃이 피어 있는 여름 동안엔 나도 사랑을 하고 청춘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어때요? 청춘이 지고 죽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꽃이 지는 걸 결별, 이별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죽이는 거죠. 이별을 그냥 이별이 아니라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이별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꽃은 떨어짐으로써 여름에는 녹음을 형성하고 가을에는 뭐가 맺어요? 열매를 맺는데 이걸 맺으려면 결국 꽃은 안 질 수가 없는 거야. 꽃이 매달려 있으면 끝까지 매달려 있으면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결실은. 사람도 뭐라는 거예요? 이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뭐가 돼요? 여기 뭐가 성숙해져? 마지막 년. 뭐가 성숙해지니? 예, 여기에서는 내 영혼이 성숙해지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성숙해지려면 무조건 이별해야 되나요? 이혼해야 되겠네요, 모든 부부는? 아니야. 아니야. 이별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 이별이란 꽃이 졌을 때 그 꽃이 진 것을 통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듯 이별했다고 해서 슬퍼만 하지 말고 이별을 통해 우리가 영혼이 성숙해질 수 있음도 알자는 거야. 항상 인생사 살다 보면 작용과 반작용은 같이 와. 좋은 게 오잖아? 늘 좋지 않아. 같이 와. 항상. 나쁜 게 오잖아? 늘 100% 나쁘지만은 않아. 항상 같이 옵니다. 작용과 반작용. 그래서 이 작품은 자연의 현상에서
너 이별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하고 위로해주는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이러한 변화의 섭리, 이런 계절의 흐름에 따른 자연 현상을 인간사의 사랑과 이별, 그 후에 이어지는 영혼의 성숙의 과정에 맞춰서 쓴 작품. 그래서 자연의 섭리, 여기서 인간과 자연이 일치하는 작품으로 나타납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요, 또 하나 뭐예요? 하강적 시어의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강적 시어 이해되겠죠? 지고 있다. 낙화도 떨어지는 거지. 죽는다. 지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하강적 시어가 시의 어떤 분위기 약간 슬프면서도 소멸, 그다음에 약간 우울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하지만 그냥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이해됐죠? 나름대로의 그 이별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려운 시예요, 생각보다는. 그 다음 작품 갑니다. 대상과의 교감과 조화. 이때 교감이라는 건 소통이라는 말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뭐냐면 제목이 뭐야? 항상 제목부터 읽는 겁니다. 문학 작품은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가보죠. 자,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이거 뭐 하는 거죠? TV 시청하는 겁니다. 시청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브라운관이 뭐예요? 그지? 이게 참 세대 차이가 있지. 아, 어, 지금 TV 화면은 뭐죠? 옛날엔 LCD 패널 썼고 지금은 OLED 뭐 여러 가지 그런 액정 화면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옛날에 옛날 TV 본 적 있어요? 뒤에 이만큼 나와가지고 RGB 그 전자총을 쏴가지고 마치 형광등이 그 빛을 쏴서 그 형광등 유리 안에 칠해놓은 형광 도료를 부딪혀가지고 빛을 발산하는 게 형광등이거든요. 형광 물질을 발라서 그런 것처럼 브라운관 안에 특정 기체를 넣어가지고 그 기체가 전자총을 쐈을 때 그 전자 빔이 그 기체들과 부딪히면서 발광하는 빛으로 화면을 표현했던 게 브라운관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세대 차이가 국민연생 브라운.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요런 TV 있죠, 옛날 TV. 이런 거. 뒤로 엄청나게 나오는 거. 이런 거. 옛날 컴퓨터 모니터도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런 형태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전자총을 쏘면 전자 이렇게 나가면서 화면 유리를 막 부딪혀가지고 형광면 여기 부딪혀가지고 빛이 발생되는 이런 것들은 동영상으로도 굳이 볼 이유가 있을까? 이 동묘 같은 데 가면 그 중고 물품 팔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이런 것들 많이 팝니다. 박물관에도 있기도 해요. 가지고 사요. 이거 중고로 하는. 야, 엄청 싸겠지. TV가 나올까? 왜 사요? 몇천 원이면 다 고물상에 파는 게 있었어. 왜 사냐고? 약간 레트로한 감성. 그리고 너네가 잘 모르지만 그 게임 영상의 실사와 같은 영상 말고 어떤 거냐면 도트 이미지로
그 게임 영상을 표현하는 게임들도 있잖아. 그게 되게 레트로한 느낌이 드는데 그 도트 작업을 한 것들이 진짜 리얼하게 표현되려면 LED, OLED 여러분들 컴퓨터 액정 이런 거 핸드폰 액정 말고요. 화면 말고 어디 브라운 관으로 거를 쏘잖아. 그럼 제대로 나올 거야. 제대로 된 도트 감성으로 나와요. 자, 갑니다. 그래서 TV 시청하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다가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추측하는 겁니다. 뭐뭐 했을 것이다. 하루 사들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시꺼멓게 떨어졌을 것이다. 소리들이. 시커멓게 떨어졌다. 요거는 청각의 시각하죠. 이 소리들은 뭐겠습니까? 풀벌레들이 우는 소리. 이 단단한 벽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조금 아쉽고요. 틀리진 않아. 근데 관련은 있어. TV를 보느라 모든 신경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내 눈과 귀가 이 소리를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이 단단한 벽은 TV에 몰입함으로써 글쎄 왜 이래? 몰입함으로써 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를 벽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일종의 떨어졌을 것이다 하는 거.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요. 여기에서는. 앞에 전체 내용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앞에 내용은 이렇게 보고 TV를 내가 껐더니 깜깜해지면서 시각 정보가 차단되잖아. 그러면서 집중이 잘 돼? 소리. 그때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앞부분의 내용은 그래. 앞부분의 내용. 그러다가 자세히 들어봤더니 크게 들리는 풀벌레 소리도 있지만 훨씬 작게 들리는 소리까지도 들려. 앞에 내용이 생략된 게. 그래서 생각하는 거야. 아, 그동안에 왜 안 들렸지? 아마 이런 게 TV 보느라고 내가 못 들었겠구나. 그래서 성찰인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들었어. 불을 껐어.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해? 크게 밤 공기 들이시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허파도입니다. 또한 별빛이 묻어 소리들도 별빛이 묻어서 허파도 별빛이 묻어서 조금은 환해진다. 이때 조금은 환해진다는 뭐죠? 그 소리들이 내 내면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둘 다 뭐예요? 인식의 확대. 드디어 듣지 못했던 걸 듣게 된 거죠. 그 소리들을 인식한 겁니다. 자, 대상과의 교감, 자연물과 교감하는 게 보통 많이 나옵니다. 자, 대상의 속성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밑에까지 갈까? 딱 여기서 끝냅시다. 선생님. 엄마, 이거 엄마. 자, 엄마 받아봐. 자, 되게 사랑받는구나. 얘네는 다 버려졌는데. 얘는 다 버려서 전화도 안 오는데. 저도 전화가 안 와요. 왜?
그래? 자,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별건 없어요. 살아봐야지. 자, 다짐과 의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서 살아봐야지.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서 살아봐야지. 이렇게 보면 1현은 도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치, 말의 순서를 바꾼 것은 확 그냥 자, 살아봐야지. 어떻게?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자, 공을 탄력의 나라의 왕자라고 비유하는 겁니다. 직유. 자, 그리고 튀는 공은 어때요?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골 모습. 둥근 공이 되어. 이때 둥근 공은 그래서 어떤 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어, 좌절하지 않고 실패했어도 실패했어도 but 다시 일어서는 존재로서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튀어올라 살아야 되는 모습 그런 의지를 다지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의 속성은 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도 공의 속성이지만 핵심은 튀어오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둥글다라는 속성도 대단히 중요해요. 둥글기 때문에 쓰러진다는 개념 자체가 없죠. 구르는 거니까 그냥. 그쵸. 대단한 발견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얘들아, 일단 전체 톡에다가 올리긴 할 테니까